네, 안녕하세요.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네, 너무 커요.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울리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괜찮아요? 줄였어요? 아닌데. 안 나와. 좀 크게 해요. 네, 됐습니다. 됐어요? 오늘 그 거시경제학의 좀 작은데. 괜찮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키워. 네. 예, 괜찮아요. 거시경제학의 총 공급 측면인데요. 노동시장,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비이론하고 노동시장이 미시적 기초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조금 양도 많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14장의 첫 페이지 그 목차 정리된 부분을 좀 보시면, 목차 정리된 부분, 거기 노동시장의 미시적 기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 총공급곡선의 도출 과정이에요. 근데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1.1에 세고전학파의 임금 신축성 모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금 신축 모형 거기다 별표 하나 하고 세고전학파의 동그라미 NC. 그 다음에 1.3에 보면 비자발적 실업과 실질임금 경직성인데요. NK 세케인 작파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노동탐색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직업탐색 모형이 다른 책들에 다 있었는데, 이 책이 지금 새로 노동탐색 모형이라고 해서 다른 모형을 하나 도입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존의 걸로 충분하고, 이전에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노동탐색 모형을 이전 걸로 조금 쉬운 걸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세고전학파의 임금 신축성 모형, 거기 옆에 조그맣게 평면을 하나 그려요. 평면을.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을 가지고 노동시장 균형을 볼 건데, 거기다 이렇게 그래요. 실질임금과 고용량 평면에, 노동 고용량 평면에 노동 수요 곡선이 있고요.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레이버 디맨드 노동 수요 곡선이 있고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 곡선이 있는데, 물론 임금 결정될 거고요. 고용량 결정되겠어요. A점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한 것은 요거예요. 레이버 디맨드 그리고 레이버 서플라이인데, 이게 그냥 디맨드 서플라이면 쉬울 텐데 현재와 미래를 다 고려한 다기간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을 1기와 2기 평면을 다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1기를 의미합니다. 1기를 의미해요. 1기 노동 고용량과 실질임금 평면에다가 노동 수요 곡선, 노동 수요는 누가 하냐면 기업이 하는데요. 기업이 그냥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동태적 이윤 극대화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이윤하고 미래 이윤의 현재 가치, 요게 총 이윤이라는 건데, 현재와 미래 이윤을 합한 거, 이 총 이윤을 맥시마이즈, 극대화하는 노동 수요 찾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기에만 노동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2기도 노동 수요가 있기 때문에 1기와 2기의 노동 수요가 같이 있고, 어제 우리가 기업은 투자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다 똑같이 이런 식을 가지고 투자를 찾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이론에서는 투자의 다기간 모형이 똑같습니다. 기업이 투자도 하고 기업이 노동도 수요하기 때문에 행동 원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파이 1, 파이 2를 다 봤어.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요걸로 미분하면 돼, 이제 노동으로. 근데 우리 관심사는 지금 1기 노동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1기. 그래서 요것만 볼 거야.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노동 공급은 물론 근로자가 하는데요. 이 근로자는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행동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maximize utility, 효용 극대화의 행동 원리가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다기간 모형이기 때문에 현재 이윤뿐만 아니라 이게 동태적인 여기가 이윤인 것처럼 현재 효용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효용이다 이것이에요. 현재와 미래 효용의 합이지. 동태적인 효용 극대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동태적인 효용은 어디서 나오냐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니까 노동 공급으로부터 옵니까? 여가 소비로부터 온다. 여가 소비로부터. 여가는 정상제인데 노동은 비재화예요. 여가는 재화인데 노동은 비재화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 미시라면 이거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요게. 이렇게 돼 있어. 미시는. 그런데 여기 1기니까 1기와 2기가 둘 다 있으니까 L1, L2가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단순하게 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일단 여기 조금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고려하는구나. 이것만 직관을 일단 가져두라고요. 또 이 소득은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여가 소비 소득 평면이 아니라 여가 소비 재화 소비 평면으로 우리가 봐요. 그래서 요 C1, C2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효용을 결정하는 함수 값들이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미시에서도 제약이 있었잖아. 내가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효용이 커지는데 뭐 무한정 소비해버리지 뭐. 근데 제약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소득 제약이 있어. 여기서 요게 중요해. subject to 평생 예산 제약이. 이 직관을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평생 예산 제약이 있어. 근데 평생 예산 제약은 소득이 1, 2기 소득도 있고 2기 소득도 있고 그 소득이 근로소득도 있고 비근로소득도 있고.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 우리가 미시경제학 6장 가면 소비자 선택이론의 응용 파트에 뭐가 있냐면 노동 공급에 관한 결정이 있는데 그 노동 공급은 여가 소비와 노동 공급. 그래서 경제 전체의 총 가용 시간,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이든 뭐 18시간이든 14시간이든 그 가운데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여가 소비하고 일부는 뭐하고 노동 공급하고 뭐 이런 형태인데 여기는 두 기간으로 확장이 돼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요 이윤 함수 요걸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 안 해버리려면 뭐 미시기초를 안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놔요. 요게 지금 새 고전학파의 모형이다 이런 거죠. 새 고전학파의 모형이다. 두 번째는 탐색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탐색 모형도 새 고전학파 겁니다. 탐색 이론. 여기에 뭐 유보임금이라는 개념도 있고 자연실업률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세케인작파의 효율임금 모형이 나오는데요. 효율임금 모형. 그 효율임금 모형의 평면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평면을 WL 평면이고 노동 수요 곡선이 물론 있을 거고요. 레이버 디맨드. 그 다음에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있어.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의 균형인데 그 균형 임금 수준을 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시장 청산 실질임금 이렇게 부릅니다. 시장의 불균형이 청산되는 실질임금. 그런데 효율임금은 항상 이거보다 높아. 요 W스타의 효율임금, efficiency wage, 효율임금.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임금 수준이 어디냐?
그때 임금이 아주 높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는 이만큼 적은 수요가 임금이 높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굉장히 많이 공급하려고 해서 이런 형태의 초과 공급이 비자발적 실업 형태로 W 스타 임금 수준에서 얼마든지 노동을 공급하고 싶지만 그런 의사가 있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실직 상태에 있는 애들이 생긴다. 이게 비자발적 실업 이렇게. 그래서 효율 임금 모형은 요 그래프가 핵심이고 뒤에 가서 이제 솔로우 컨디션, 근로 의욕 곡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효율 임금을 도출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핵심이고 거기까지만 일단 평면을 두 개 해놓고 거기 실질 총 공급 곡선이 있는데요. 그 실질 총 공급 곡선 마지막 지금 결론은 이겁니다. 실질 총 공급 곡선 RAS를 도출하는 것인데요. 이걸 YS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RAS 실질 총 공급 곡선. 이 실질 총 공급 곡선은 어떤 평면이냐면 RY 평면이에요. RY 평면. 여기서 이런 형태로 우상향하는 실질 총 공급 곡선을 도출할 텐데 YS. 이 자료에 대해서 물론 플러스죠. 우상향하는 함수니까. 실질 총 우상향하는 함수를 우리가 도출할 거고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산출량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산출량이 노동 고용량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동 공급 곡선이 뭐에 영향을 받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는 1기의 노동 공급이죠.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기의 노동을 공급할지 2기의 노동을 공급할지는 실질 임금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뭘 본다? 1기 실질 임금도 보고 2기 실질 임금도 보고 그래서 언제 노동을 내가 공급하는 건지 가장 좋은 건지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W1 1 플러스 R 이게 나중에 왜 이게 도출되는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형태로 1기 실질 임금과 2기 실질 임금의 상대 가치 이 상대 가치에 의해서 노동 공급이 결정되고 그 노동 공급이 고용을 결정하고 산출량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다 자세히 할 거예요. 여기 분자에 이 자율이 있기 때문에 요게 올라가면요 요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질 이 자율이 돼서 정의 함수인 실질 총 공급 곡선을 도출하자가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이유가 각자 이게 효율 임금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이 개별적으로 출제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쭉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걸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요거를 결론이 이거다라고 해놓고 우리가 하나씩 가겠습니다. 579페이지. 거기 세고전학파의 임금 신축성 모형 밑줄 긋고 NC 세고전학파의 임금 신축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임금이 항상 신축적이다. 써나 장단기 항상 신축적이에요. 고전학파에 이어서 세고전학파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고전학파의 견해가 나와 있는데 실질 임금이 신축적이다. 그래서 정부가 실업에 대해서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 고전학파의 견해를 세고전학파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3장에서 배웠듯이 밑줄 긋읍시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균형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다 무슨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 밑줄.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이런 고전학파의 견해에서 발전된 모형을 좀 봐보자. 이렇게 해서 기업의 노동의 수요 땡땡하고 기업은 동태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을 몇 단위 수요할지 이걸 선택한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14.1 나와 있는 게 파이 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파이 2죠.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미시기초를 안 해버리려면 몰라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비 순환에는 저걸 구체적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레이버 디맨드는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데, 그 이윤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다? 1기 이윤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파이2 그래서 2기 이윤, 총 이윤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노동을 찾는 것이다. 1기 노동, 2기 노동,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찾는 주체가 기업인데 지금은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1기에 노동을 얼마나 내가 고용할지 이거 좀 보자. 자, 파이1이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파이1은 TR1에서 TC1을 뺀 거죠. 그렇죠? TR은 이게 실질 이윤이라 그래서 원래 P 곱하기 Q인데 Q만 쓴다 그랬죠? 그 Q 대신에 여기는 Y라고 씁니다. 그래서 Y1 1기 이게 뭐라고? TR이야. TR 판매 수입입니다. 그리고 W1 L1 그러면 1기 무슨 비용? 노동 비용. 그리고 1기에는 투자를 해서 투자 비용이 있다 그랬어. 투자 비용. 요렇게 이게 1기의 이윤이에요. 두 번째 2기 이윤은 1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해서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2기 이윤은 마찬가지 똑같이 Y1에 대응되는 Y2가 있을 것이고요. 2기 산출물 시장 갖다 내다 팔면 판매 수입이다. 2기 노동 W2L2 노동 비용. 그리고 1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생긴다고요? 자본재가 생기는데 2기 자본의 형성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는 그 자본재는 2기 자본량은 일부 마모되고 훼손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면 자신의 이윤에 플러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2기 자본의 시장의 청산 가치다.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청산 가치다. 2기 자본은 시장 청산 가치다. 그래서 어제는 투자로 미분했는데 지금은 요걸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프레젠트 밸류 파이다. 이렇게 해서 총 이윤의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 이윤의 현재 가치. 그래서 first order condition 이게 미분 조건은 D 프레젠트 밸류 파이를 뭘로 미분한다? 요 노동으로 미분한데 1기 노동으로 미분한다. 그러면 이 노동과 1기 노동과 관계없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뭘 지워야 돼? 요 엉뚱한 이거 갖다 놨어. 조교. 요 1기 노동은 1기 산출물과 관계가 있나요? 당연히 관계가 있죠. 노동 자본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지. 그래서 그대로 미분을 해줘요. DL1분의 DY1 이렇게. 두 번째, 요 노동은 여기에 당연히 함수값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그냥 W1 이렇게 쓰겠습니다. W는 소문자예요. 그리고 노동과 투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제로고 보니까 이 노동하고 1기 노동하고 2기 뭐 이런 것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퀄 제로 바로. 요게 뭐냐면 생산함수를 노동으로 미분하면 노동 생산성인데 1기 노동으로 미분하니까 1기 노동 생산성. 그래서 MP L1 equal W1 요게 뭐예요? 기업의 동태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1기의 최적 고용 조건식이 되겠습니다. 최적 고용 조건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 그냥 하점자 원만 붙어 있을 뿐이지. MPL equal W. 미시 봤잖아 이미. 그래서 이거는 1기만 보면 차이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이걸로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DL2로 미분하면 D present value pi equal 0에서 뭐가 나와? MP L2가 나오고 W2가 나오겠죠.
그래서 1기 노동과 2기 노동의 고용 조건은 요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쬐끄맣게 요렇게 W1, L1 평면에 노동 고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 노동 고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거 뭐 어떻게 돼요? 노동의 한계 생산은 체감하니까 주어진 W 수준에서 요 MPL1 요렇게 생겼겠죠.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이에요. 1기 노동이요. W1, L1. 우리가 2차원 평면에 뭐 여러 개를 쓸 수는 없으니까 변수 값을 1기 노동 수요 곡선을 그렸다 이것이죠. 자, 두 번째요. 레이버 서플라이를 거기 체크 좀 하고요. 14.1 그렇게 현재 가치를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냥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맥시마이즈 앞에 파일 쓰면 되겠습니다. 맥시마이즈 넘어가시고요. 14.3 다음 페이지 14.3 거기에 MPL1 equal W1, MPL2 equal W2 밑줄 그어놓고 최적 고용 조건식이다. 근데 그 최적이라는 것은 동태적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그래프 밑에 거기다 밑줄을 좀 그읍시다. 노동 수요 곡선 동그라미하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간별 고용 선택의 최적 조건은 밑줄. 최적 조건은 추가적인 노동 투입의 한계 수익과 거기다 밑줄 긋고 MPL입니다.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임금 W예요. MPL equal W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만약에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당연히 노동 수요는 줄겠고 그래서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 조출된다. 거기 곡선 상해 이동 이렇게 써놔. 실질 임금 상승은 밑줄 긋고 실질 임금 상승은 수직축에 있으니까 곡선 상해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실질 임금 수준에서 거기 밑줄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는 총 요소 생산성 수평 수직의 축에 없죠. 그러니까 곡선 자체의 이동 이렇게 써놔. 곡선 자체의 이동.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 수요 곡선은 우측 갈 거고 총 요소 생산성이 감소하면 노동 수요 곡선 좌측 갈 거다. 그런데 총 요소 생산성은 뭐냐 또 뒤에가 자세히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RBC 모형에서 실물 충격, 기술 충격이 발생하면 이 총 요소 생산성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놔요. 노동 생산성 MPL, 자본 생산성 MPK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수준, 교육 제도, 경제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자, 그리고 이제 581페이지 마지막에 오른쪽에 노동 수요 함수 별표 해두고 그 14.4에다가 별표를 하면 L1 디맨드 1기 노동 수요는 W1 1기 실질임금과 Z1에 영향을 받는다. Z1이 뭐예요? 1기의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1기의 총 요소 생산성. 그런데 그 1기 총 요소 생산성을 보통은 MPL1 노동 생산성 이렇게 부릅니다. 노동 생산성. 왜 그럴까요? 자본 생산성은 투자에 영향을 주고 그 투자는 이기 자본을 형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기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보통 Z1은 뭐라고요? MPL1이다. 이렇게 이퀄로 보면 되겠습니다. Z1은 뭐라고? MPL1. 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MPL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노동 공급이 나와 있는데요. 그 소비자의 노동 공급 이렇게 써놔요. 노동 공급. Maximize Utility 효용 극대화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평생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게 노동 공급자다. 그리고 그 도출 과정이 뭐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답안에서 뭐 도출 과정들을 물론 이해하면 좋겠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식을 잘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왜 이런 식이 있지?
이런 걸 이해를 하고 그 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그게 어디냐면 다음 14.8에 있어. 14.8 다음 페이지예요. 좌변에 C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C2 많이 본 거죠? 써놔요. 뭐라고 써놔야 돼? 소비의 총 현재 가치. 소비의 총 현재 가치. 이게 이 식이 뭐 최대한 자세하게 지금 써놓은 건데요. 우리가 보통 고려하지 않은 변수들을 좀 제가 동그라미를 좀 쳐버리면 거기 연필로 A0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파이1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T1도 동그라미 치고 그 2기도 파이2도 있고요. T2도 있죠? 그거 다 동그라미 쳐버려요. 단순한 모형에서는 이걸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없애버리는데 왜 없애버리냐면 그 파이1은요. 우리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노동 공급자에게 무슨 이윤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파이1, 파이2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파이1, 파이2는 비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비근로소득.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서는 여러분 비근로소득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거시경제학에서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지. 현재 노동을 얼마나 공급하고 미래 노동을 얼마나 공급하냐 이거 자체가 중요하지. 비근로소득이 있냐 없냐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조세 내냐 안 내냐. 정부 부분이 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거 다 응용 파트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 모형에 그런 걸 쓸 이유가 없어. 자, 그리고 그 A0는 뭐냐면 초기 자산입니다. 초기 자산. 자산 소득과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이렇게 있다는 거야. 세 가지 소득이 있다는 거야. 모든 걸 다 고려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 자산 소득도 빼버리고 뭐만 가지고 할 거냐면 근로소득만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그 근로소득이 1기 근로소득이 있고 2기 근로소득이 있다. 뭐 그것만 해도 뭐 우리가 충분히 지금 두 기간을 고려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 1-L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L1은 1기 여가고 L2는 2기 여가겠죠. 근데 왜 갑자기 1이야? 전체 총 시간 가운데 여가 소비하고 남는 것 이 말인데요. 1로 지금 정규화라고 했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도 뭐 이중섭 선생님 책에는 뭐 14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이제 H1, H2 이런 걸 씁니다. 총 가용 시간. 그래서 거기 1에다가 앞에 1 마이너스 L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H1 이렇게 쓰고 1 대신에 H1 마이너스 L1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2기 W2 1 마이너스 L2 있죠? 거기다가 H2 마이너스 L2 이렇게 써놔. 그게 평생부다. 그래서 평생 예산 제약하에서 현재와 미래 소비를 고른 소비를 한다.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지워버리고 이제 다 왔어요. 레이버 서플라이는 근로자, 노동 공급자,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가 적용된다. 맥시마이즈, 유틸러티. 효용이 여가는 여가인데 1기 여가, 2기 여가. 소비는 소비인데 1기 소비, 2기 소비. 뭐 다 이런 것들 뭐 L1, L2, C1, C2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약식이 중요한데 평생 예산 제약식이 그 제약식이라는 것은 소비 1기 소비하고요. 그리고 1 플러스 R분의 C2에서 소비의 총현가 이게 1기 근로소득과 2기 근로소득. 그래서 1기 근로소득은 W1 총 가용시간 H1 L1 1기의 근로소득 그리고 1 플러스 R분의 1로 할인을 해주는데 2기 근로소득은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가 W2
H2 마이너스 L2 이렇게 해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죠? 뭐 쉽죠?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기억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연습만 좀 하면. 그런데 뭐 거기다 파이1 쓰고 파이2 쓰고 T1 쓰고 T2 쓰고 A0까지 써라. 그러면 포기해버리지. 그래서 일단 여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1기와 1기 근로소득과 요 2기 근로소득의 현재 가치 이걸 다 합한 것을 프레젠트 밸류 파이라 그러고 요 프레젠트 밸류 파이 총 그냥 프레젠트 밸류요. 프레젠트 밸류 총 소득의 현재 가치 총 소득의 현가 요 범위 내에서 총 소비의 현재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로부터 이제 그 교과서 보면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래프 보니까 어떤 평면이에요? L1, C1 평면이네. 그래서 L1 옆에다가 1기 뭐예요? 여가. 현재 여가 그리고 C1은 뭐예요? 현재 소비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평면은 현재와 미래 동시 고려하는 게 아니라 현재만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뭘 다 빼버려? 현재, 미래를 다 빼버리면 돼. 뭐만 남았어요? 요 예산식이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 여기 W1, H1, 마이너스 L1 요것만 가지면 예산 제약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평면은 우리의 관심사가 그래프 첫 번째 1에 재화 소비하고 여가 소비인데요. 여가 소비. 이 평면에 최적의 선택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평면이 수평은 1기의 여가 소비. 여기는 1기의 재화 소비지. 자, 보니까 이 예산식이 C1 equal W1 H1 minus L1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이 C1 W1 H1 minus L1 이게 예산식이야. 2기에 뭐 소비나 2기에 뭐 소득이 뭔 관심이 있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여기 1기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C1이 이게 수직축이죠. 그리고 여기가 L1이 수평축이야. 기울기는 뭐 마이너스 W1이 기울기가 돼요. 그렇죠? 전부 다 요 H1 총 가용 시간을 전부 다 뭐 해버리면 여가 소비해버리면 소득이 제로로 가버릴 것이고 재화 소비는 없을 거예요. 재화 소비는 없어. 그리고 전혀 뭐 안 하면 여가 소비를 하지 않고 다 뭐 하면 노동 공급을 하면 W1, H1만큼 뭐가 돌아와? 근로소득이 돌아올 것이고 근로소득을 소비할 수 있겠죠. 재화 소비. 이런 형태로 우하향하는 이런 평생 예산 제약식 중에 현재 근로자가 직면한 예산 제약이고요. 가장 바깥으로 밀어내면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뭐 선택이요? L 스타 선택요. C 스타 선택요. 그래서 총 뭐 중에 요 총 가용 시간 중에 요만큼은 여가 소비하고 요만큼은 뭐 하고요? 노동 공급하고. 그래서 여기가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 시간이다. 이게 첫 번째의 그래프예요. 두 번째, 거기 좀 보세요. 두 번째는 거기 실질임금 상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임금 상승 거기다 별표를 좀 해놓고 그 실질임금 상승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했어요. 583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세 번째 단락에 있네요. 실질임금 상승. 거기다 별표를 하고.
그 실질임금 상승의 효과를 대체효과, 소득효과로 설명을 하면 미시경제학과 전혀 다른 점이 없어요. 왜? L1 일기 여가, C1 일기 뭐니까? 재화 소비니까. 자, 평면을 하나 그려서 실질임금, 일기 실질임금의 상승 효과를 보면 쭉 평면을 여가 소비, 재화 소비. 각도가 뭐라고? 요게 뭐니까? 요게 임금 W1이니까 W1 이게 임금이니까 요게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낮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낮게, 이렇게 낮게. 총 가용 시간이고요. 전혀 여가를 소비를 안 하고 다 근로를 하게 되면 W1H1이라는 이런 소득이 돌아올 것이고 그 소득을 뭐 할 수 있어? 재화 소비하는 데 쓸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가파르게 임금이 올라가요. 최초의 예산 제약이고요. 최초 그래프의 설명 한글은 지저분하지 않으면 자세한 게 좋습니다. 이게 새로운 예산선이에요. 새로운 예산선. 자, 새로운 예산선을 최초의 무차별선을 잡아두고 되돌려서 소득 효과를 제거하면 보상을 하면 대체 효과만 남는다. 그래서 제거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 최근에 미시경제학에서는 이 효용함수를 다 주기 때문에 무차별선의 효용함수를 다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돌리면 무슨 슬러치키 최초의 소비점까지 돌렸다. 슬러치키 그 안쪽으로 돌린다. 이게 힉스식의 보상선이다. 왜? 힉스의 보상은 항상 최소 지출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산선이 가장 안쪽으로 들어온다. 언제? 무차별선에 접할 때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요런 한 점 찍고요. 요런 한 점 찍어서 두 점을 연결하면 그것이 무차별 곡선에 접할 때까지 끌어내린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차별선을 먼저 그려두고 예산선을 그리려고 애쓰지 말고 슬러치키 힉스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슬러치키보다 힉스가 더 예산선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최소 지출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두 점을 찍고 무차별선에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이런 선택점, 대체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 최초의 선택점에서는 L1만큼의 여가 소비를 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점에서는 L1'만큼의 여가 소비를 그리고 A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끌어올려서 이만큼이 대체 효과인데 이 간격이 대체 효과인데 소득 효과는 이것보다 더 적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런 점으로 C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점선을 끌어내려서 여기가 L1의 2'이다. 여기를 L1, L2, L3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1기와 2기 여기 다기가 모양에서는 이 하점자 원인이 2인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 2, 3 가버리면 안 되고 다 1기다 이것이에요. 여기가 다 1기 여기. 자, 그래서 요 C점을 지나는 무차별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요렇게 있다. 효용 수준은 물론 효용은 증가하죠. 임금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처음에 요렇게 가는 것이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요렇게 가는 것이 소득 효과인데 옆에 뭐 별 쓸 게 없다고 한다면 요 최적 조건이요. 여기 최적 조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L1C1이 되었는데 MRS 무차별선 접선의 기울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와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W 이렇게. 두 번째는 여기 L1에서 L1'까지 L1에서 L1'까지가 여기가 대체 효과. 그 다음에 L1'에서 L1, 2'까지가 소득 효과. 이렇게 요 정도를 이 빈 공간에 활용을 좀 하고 그래프 설명은 정확하게 그래프 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데, 대체 효과는 항상 저렴한 거 많이 쓰고 비싼 거 적게 쓴다. 임금 상승하면 뭐가 비싸지고 뭐가 저렴해지냐? 항상 기회비용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기회비용. 내가 이 높은 임금 포기하고 뭐해? 놀아버리지. 그래서 요 여가소비 기회비용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뭘 줄이고? 요 비싸진 거 줄이고, L1 요거 줄이고 대신 노동 공급을 늘린다. 이렇게 첫 번째 대체 효과가. 두 번째, 똑같은 임금 상승에 대한 소득 효과는 소득 효과. 이 소득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노동 공급자가 공급하는 노동 공급 시간이 주어져 있다, 일정하다. 두 번째는 여가 소비가 정상제다. 미시경제학에서는 여가 소비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이거 구분해서 묻습니다. 근데 정상제라는 가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요 레저가 여가 소비가 정상제라는 가정을 두게 되면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되니까 똑같은 노동 공급 시간에 더 많은 임금을 받으니까 실질 소득이 플러스의 실질 소득, 이게 정상제인 여가 소비를 늘린다. 플러스 레이버 서플라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노동 공급에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임금 상승의 대체 효과가 크냐 소득 효과가 크냐가 대체 효과가 상대적으로 소득 효과보다 대가소보다 크죠? 크다고 가정하면 임금 상승에 따라서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라는 것을 그려볼 수 있다.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요. 노동 공급 곡선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여가 소비, 재화 소비 평면을 굳이 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이유가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자 뭐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거시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미시입니다. 미시경제학의 얘기고, 이제 거시경제학은 여기 보면 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눴는데, 이거는 현재만 고려하고 있으니까 현재 기간 내 대체겠죠? 그래서 이걸 기간 내 대체 효과, 이렇게 기간 내 대체 효과. 거시경제학에 오면 이제 기간 간 대체 효과라는 게 있고, 그 기간 간 대체 효과가 이 노동 공급, 노동 시장을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또 좀 체크를 해볼까요? 거기 실질임금 상승해서 A에서 A'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A에서 A'로 가고 있는데 지금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다 포함된 형태인데 결과적으로는 L1에서 L1'으로 지금 화살표를 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여가 소비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공급은 는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실질임금 상승의 W1 화살표 올라가. 그러면 여가 소비는 줄고 노동 공급은 는 거니까 여기 우리가 가정한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한 것인데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버리면 안 되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려줘야 됩니다. 그 583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세 번째 단락에 기간 내 대체 효과란 말이 있네. 실질임금 상승은 밑줄 그으세요. 소비 대비 괄호 열어 괄호를 묶어버려. 실질임금 상승은 소비 대비 괄호 묶어버려. 그 여가의 상대 가격, 기회비용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간 내 대체 효과에 의해서 여가를 줄이고 소비를 늘린다.
현재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소비를 늘리게 되므로 이건 필요 없고요. 현재 여가를 줄임으로 현재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실질임금 상승은 소득 효과. 주어진 노동에 대해서 임금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 증가에 따라 그 밑줄 긋고 실질 소득 증가의 말이고요. 정상제인 재화 소비와 여가 소비가 모두 증가한다. 그래서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기본적으로 그 소비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게 총 가용 시간을 내가 노동을 공급할지 놀지 여가 소비할지 둘 간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간 내 선택에서는 소비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 노동을 많이 공급하면 그만큼 소득이 늘고 재화 소비는 늘게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관심사는 재화 소비는 그 노동 공급과 여가 소비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거지. 재화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뭘 줄이고 직접적으로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가 소비를 줄이고. 이해되시죠? 노동 공급과 뭐의 대체라고? 노동 공급과 여가 소비와의 대체라고. 그래서 그 뒤에 일반적으로 실질임금 상승이 여가 소비 노동 공급에 미치는 최종적인 효과는 밑줄 보세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시경제에 가면 나중에 효용 함수를 봅니다.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를 만약에 주면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뒤에서 다 뭐 할 수도 있고 이 효용 함수가 유틸리티 펑션이 여가 소비와 재화 소비 C 해도 되고요. 알파 뭐 1-알파 아무거나 뭐 들어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여가 소비와 소득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재화 소비와 곱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게 소득에도 마찬가지고 소비 C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으로 되어 있으면 대체 효과의 크기와 소득 효과의 크기가 항상 같습니다. 항상 같아. 금방 증명할 수도 있지만 같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크다, 소득 효과가 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래서 요런 효용 함수를 주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가 항상 같다는 것은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가 소비가? 안 변해. 노동 공급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 노동 공급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수직선. 수직선으로 생겼다 이거. 만약에 효용 함수를 이런 효용 함수를 줬어. 예를 들어서 U equal minimum. minimum 요렇게 줬어. 그래서 M이나 뭐 여기다 C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효용 함수예요? 레온티에프형 효용 함수. 레온티에프형 효용 함수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중에 뭐가 하나 없는데? 뭐가 없어요? 대체 효과가 없어. 여기 보시니까 임금 상승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발생해야 어떤 게 크냐 작냐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얘가 없어. 그럼 임금이 상승하면 반드시 얘밖에 해. 임금이 상승하면 반드시 노동 공급은 줄어버려.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어떻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서 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크기 비교하면 이게 꽝이죠. 반드시 노동 공급성이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요. 그래서 작년에 외교원에서 노동 공급에 관해서 그걸 물었어. 콥더글라스 함수를 주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간 대체 효과인데 그 다음 5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어진 실질임금 수준에서 실질 이자율 상승하면 거기다 동그라미 실질 이자율 상승.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 보면 기간 간 대체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기간 간 대체 효과. 거기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빈 공간에 평면을 하나 그리면서 따라오세요. 세 번째, 지금 뭐 했냐면 재화 소비, 여가 소비의 최적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요 실질임금 상승 효과를 했고, 세 번째는 실질 이자율 상승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실질 이자율 상승 효과.
자, 여기에 평면을 하나 그려두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평면에 둘 거냐면 1기 노동 공급하고요. 2기 노동 공급 사이에 현재 기간과 미래 기간 사이에 기간 간 대체 효과를 볼 거예요. 기간 간 대체 효과를. 이 기간 간 대체 효과는 우리가 앞에서 본 예산선을 약간 변형함으로써 바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W2, H2, L2 이렇게 생겼고 근로소득 이외에 나머지 비근로소득이라든가 뭐 조세라든가 자산소득이라는 걸 다 빼버렸어. 자, 이걸로 가지고 maximize utility 효용 극대화인데요. subject to 평생 예산식이 있어. 예산 제약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C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C2가 되고 여기 equal W1 H1 마이너스 L1이고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1 가로 안에 뭐가 있었냐면 W2 H2 마이너스 L2가 있어. 이렇게 여기 보면 총 가용 시간 내가 뭐 24시간이든 뭐 8시간 잠 자고 18시간이든 16시간이든 뭐 상관없이 14시간이든 뭐 10시간 자고 14시간이든 상관없이 총 가용 시간에서 내가 뭐하고 남은 거 여가 소비하고 남는 것은 노동 공급할 거예요. L1S. 2기에도 총 가용 시간에서 노는 것 말고는 뭐 해? 노동 공급하지. 이렇게. L2S를 어디 평면에? 여기 수직 평면에, 수직축에, 그리고 L1S를 수평축에 이렇게 놓으려고 하니까 뭘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L2S로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L2S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L1S하고 수직에, 수평의 이 평면에 기울기가 뭐냐, 이거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기울기가 뭐냐? 뭘로 나눠야 돼? 요 W2의 앞에 계수가 있고요. 1 플러스 R분의 1 계수가 있고, 그리고 W1의 계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L1S의 계수는 요 W1이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요 L2S의 계수들을 좀 보면 W2가 있고요. 1 플러스 R분의 1이 있고, 여기에 W1이 있네요. 그러니까 1 플러스 R분의 W2를 가지고 뭘 나눠버리면 돼? 요걸 나눠버리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앞에 물론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1 플러스 R분의 W2를 가지고 뭘 나눠버려? W1을 나눠버려요. 그리고 뒤에 뭔가 있겠죠? 나머지 전부 다, 요거 다 남는 거 전부 다 뭔가 있어. 우리 관심이 없어. 뭔가 있어요. 이거를 1 플러스 R분의 W2 나누기 W1이기 때문에 다시 쓰면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요 W2분의 분자에다가 W1 1 플러스 R을 분자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평생 예산 제약식의 기울기가 되겠어요. 평생 예산 제약식의 기울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여가 소비가 정상되기 때문에요. 여가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효용이 증가하죠. 그런데 노동은 공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효용이 떨어져 버려. 그래서 이게 요 비재화의 형태라는 거죠. 그 말은 1기 노동 공급을 해야 되는 수준에서는 2기 노동 공급을 줄이면 좋고요. 2기 노동 공급이 주어져 있다면 가능한 한 적게 1기 노동을 공급하는 게 좋아. 그래서 효용의 변화 방향은 양쪽에서 잡아다니면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 이것이에요.
저렇게만 표시해 놓으면 아 저거 효용 변화 방향이구나. 이거 다 알아요. 이렇게만 표시해 놓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무차별선을 원점에서 밖으로 빠져나갈수록 다다익선 그러면서 원점에 빠져나갈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그 효용의 증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목하게 무차별선이 생겼는데 효용의 증가방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산 제약식이 있다면 그 있을 때 안쪽으로 접할 때까지 안으로 끌어낼 수 있겠죠. 물론 제로로 가버리면 가장 좋겠지만 효용이 가장 크겠지만 평생 예산 제약식이 있다면 거기에 접할 때까지 안으로 끌어내리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완만하게 이런 점에서 만난다고 한번 해봐요. 이런 점에 A점에서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W 2분의 W1 1 플러스 R 이게 기울기예요. 평생 예산식의 기울기다.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 분자값이 올라가죠. 그 말은 요걸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요 현재 실질 임금 이거의 상대적인 가치 요 상대 가치 요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올라가죠. 현재 실질 임금 상대 가치가 올라가. 그러면 미래의 노동을 공급하는 것보다 현재 노동을 공급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노동 공급을 늘리고 미래의 노동 공급은 줄인다는 게 현재와 미래 기간 간의 대체예요. 현재 실질 임금의 상대 가치가 올라가면 현재 뭐를 늘리고 노동 공급을 늘리고 미래는 줄인다. 이게 처음에는 어떤 상태에 있다가 이런 상태에 1기와 2기 노동 공급이 이렇게 아까 L1, L2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게 이자율의 상승이죠. 그러면 B점으로 가고요. 이렇게 B점으로 L2가 프라임으로 L1이 프라임으로 가면서 2기 노동 공급은 줄고 1기 노동 공급은 는다라는 게 기간 간대체다. 기간 간대체. 현재와 미래 기간 간대체. 그러면 실질 이자율 변하면 대체 효과만 나타나냐? 소득 효과도 나타나지? 소득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득 효과는 가계를 보면 경제 전체적으로 흑자 가계도 있고 적자 가계도 있어. 돈을 빌려 쓰는 가계도 있고요. 돈을 빌려주는 가계도 있단 말이죠. 경제 전체로 이렇게 서로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득 효과는 항상 대체 효과보다 적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보면 항상 대체 효과가 크고 소득 효과가 작아. 써줘야 돼. 흑자 가계와 적자 가계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요 이자율 상승을 따라서 이자율 상승함에 따라서 이자 소득을 받는 가계가 있고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가계가 있는데 서로 상쇄가 된다 이것이. 그래서 기간 간 대체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요게 1기의 노동을 많이 공급할지 2기 노동을 많이 공급할지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론은 뭐냐면 실질 이자율 상승하면 현재 노동 공급을 늘린다는 것인데 이게 뭐라고요? 실질 이자율 상승하면 뭐라고? 현재 노동 공급을 늘린다. L1S를 늘린다. 요거죠 지금 결론이? 근데 평면을 우리가 어떤 평면에 둬? 이자율과 노동 공급 평면에 두나요? 그게 아니잖아. 요 임금과 노동 공급 평면에 두잖아요. 임금과 노동 공급 평면에. 그래서 곡선 상해 이동이 아니고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1기 노동 공급이 느는 방향으로 한다 이거.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 거기 보세요. 584페이지. 오른쪽 보면 R1의 동그라미, R2의 동그라미. 그리고 이런 경우는 R1이 큰지 R2가 큰지 뭐 어떻게 알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 R1 옆이나 R2 옆에다가
단서를 써서 R1이 큰지 R2가 큰지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부등호 방향으로. 이자율이 상승한 거예요, 지금. R2가 R1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현재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 기간 간 대체 효과가 우리가 지금 노동 공급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물론 이건 미시경제학에서 이미 안다오는 전제가 있고, 거기 14.10에 거기 MRS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MRS L1, L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L1, L2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봤던 거를 뒤집어 놨죠, 지금. W1분의 W2 1 플러스 R.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평생 예산 제약식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기억을 해주세요. 갑자기 여가소비 평면에 MRS를 구해버리지 말고 평생 예산식에서 우리가 노동 공급에 관한 거예요, 지금. 노동 공급의 기간간 대체지, 여기는 뭐의 기간간 대체예요? 여가소비의 기간간 대체야. 우리 노동 공급의 얘기를 지금 중심으로 바로 봤어. 여가소비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MRS L1, L2는 평면이 뭐라는 거예요? 요 평면이 아니라, 노동 공급 평면이 아니라 여가소비 평면이라고. 그럼 노동 공급과 여가소비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일기 실질임금이 높아지면 어떤다는 거예요? 일기 노동 공급을 뭐 하면? 늘리면. 일기 여가는 어때요? 줄여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책에도 여러분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저렇게 여러분 이해를 쭉 하시고 기간 간 대체 효과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쭉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볼 필요가 없고 14.11만 잠깐 보세요. 14.11 거기다 별표하고 그 위에 이 기간 모형에서 소비 여가 노동 선택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현재 노동 공급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현재 실질임금, 실질이자율, 평생부 등의 함수로 도출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현재 노동 공급이 현재 실질임금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모를까요? 뭐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R과 프레젠트 밸류입니다. 이자율과 프레젠트 밸류, 평생부가 노동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자율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는 관심 없고 이자율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 일기 노동 공급 증가, 또 평생부가 증가하면 거기 보세요. 레이버 서플라이는 W1에 대해서도 W2에 대해서도 다 0보다 큽니다. W1이 커지면 1기 노동 공급이 늘고 W2가 커지면 2기 노동 공급이 늘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공급이 거기에 14.11에 그거 다 나와 있잖아. 가로 열고. 프레젠트 밸류 평생부는 노동 공급에 대해서 마이너스네요. 평생부에 대해서는 평생부는 노동 공급이 마이너스야. 이게 양의 소득 효과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양의 소득 효과. 그 말은 내가 평생 벌어들일 소득, 자산소득, 근로소득이 떨어져 버리면 더 열심히 일할 거고, 내가 평생 벌어들일 소득이 더 많아지면 여가를 늘리고 노동 공급을 줄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다 고려해 봤더니 내가 평생 벌어들일 소득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놀아버려? 이게 아니고 합리적인 노동 공급자는 더 열심히 일해서 이 소득 감소를 상쇄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양의 소득 효과와 음의 소득 효과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평생부 증가하면 소비는 늘리고 여가 소비는 늘리고 노동 공급은 줄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까지만 보면 되고
그 뒤에 노동 탐색 모형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전 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전 판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텐데,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한 두 가지만 탐색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전 판 안 갖고 계시죠? 복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책에는 전부 다 그 탐색 모형이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 노동 수요 다 했고, 그게 만나면 시장은 균형이고 이 말이에요. 잠깐 쉬겠습니다.